자, 안녕하세요. 오늘 세무사가 되기 위한 과정,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세무사가 합격이 된 후에 진로 등에 대해서 좀 간략한 설명을 맡게 된 이은민 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되려는 분 또는 세무사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고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할 테니 오늘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무사 시험은 국세청 기획재정부 관할 하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하여 이루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해서 세무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납세의 의무를 지기 위해 이 어려운 납세의 의무를 지기 위해 비전문가를 대신하여 전문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문가적인 세법을 전문가가 대신하여 조력자 역할을 하여 그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이 역할을 세무사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법에 의해서 세무사를 좀 규정 지어보면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 업무 또는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역할을 의미해요. 즉,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무 수행을 함에 조력자 역할을 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즉, 전문가로서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세무사법에 나열된 세무, 조세 등이 어떤 것이 있냐 한번 같이 보시면 첫 번째,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인데 조세라 함은 세무적으로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등 여러 세금에 대한 신고, 청구, 신청, 그리고 뭔가 억울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의 신청 등의 대리를 대신하여 하는 역할을 하고 그 외에 조세에 관한 신고를 장부 작성하거나 상담 또는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그리고 그 밖에 행위 또는 업무에 대해 딸린 업무를 대신하여 대리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세에 관한 도움을 줘야 하는데 그럼 그런 조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크게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소득세 개념의 조세가 있고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라는 재산세에 대한 큰 개념이 있으세요. 그래서 소득세에 대한 개념을 먼저 보신다면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는 그 사람이 벌어들인 1년 동안에 발생한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사업 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득에서 내가 사용한 필요 경비, 경비 등을 제외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는 그러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 경비, 배우자 공제, 기초 공제, 부양가족 공제 등 여러 가지 공제 사항을 적용하여 소득을 계산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그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세무사가 하는 것이고 내가 만약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세, 법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데 이 법인의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법인이 벌어들인 순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법인도 동일하게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법인이 사용한 필요 경비 등을 제외하여 소득을 계산하는데 이러한 조력자 역할을 세무사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크게 재산세로 분류되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해서 좀 보실 건데 양도소득세라 함은 우리나라는 건물, 토지 등을 보유하고 내가 취득하여 판매하기까지, 취득하여 매매하기까지 그 차익이 발생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벌어들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끔 되어 있으세요. 보시면 양도소득이란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의 보유에 따른 부유이익이 양도라는 유통 과정을 거쳐 실현됨으로써 발생된 소득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득, 이 차액이 발생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여야 하는데 이 계산 또한
세무 조력자인 세무사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속세 증여세는 어찌 보면 부의 무상 이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해요. 그래서 상속세는 우리 부모님이나 누군가 돌아가셔서 그 재산이 나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누군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부를 이전하는 경우 그 무상 이전에 대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서 이런 무상 이전에 대해 세금을 계산할 때 공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반영하여 세금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일반 비전문가들은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니 이런 부분들도 첨부하여 반영해 달라라고 조력자에게 요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조세 불복은 누군가, 조세는 어찌 보면 국가 권력에 의해서 반대급부 없이 납부한다고 보면 되세요. 그러니 조세권이 남용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이거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할 상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는 자가 나 억울해요 라고 구제받을 수 있게끔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역할 또한 세무사가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억울함 등을 해소하고 여러 조세를 신고하는 역할을 세무사가 이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장대리인데 세무사의 업무 중에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장대리는 회계라는, 경제라는 사건을 회계라는 거래로 정리를 하여 이것을 숫자로 정리하여 세금을 납부하게끔 정리하시는 건데, 기장대리는 법인 사업자는 당연시 외부 조정이라 함은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장부를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의무이고, 개인 사업자 중에 일정 부분 도매업, 제조업 등 업종에 따라 6억 이상, 3억 이상 구분이 되어 이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외부 조정, 외부 전문가에게 장부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는 이런 장부를 만들어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무사가 그럼 되기 위해 응시 자격 및 시험 과목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세무사는 응시 자격에 큰 제약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는 미성년자 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좀 아래를 보시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이 남아 있는 자 등 유예 기간이 남아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크게 시험 응시에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 뒤에서 시험 과목에 대해 배울 건데, 우리 세무사 시험은 1차 시험이 총 5과목으로 공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영어 과목이 공익 시험으로 대체가 되고 있어요. 공익 어학 시험으로 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영어 공익 시험에 대한 커트라인을 넘기지 못한다면 세무사 시험 자체를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 넘기신다면 큰 제약 없이 세무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회계사는 해당 학과의 학점을 어느 정도 이수를 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우리 시험은 그렇게 제약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무사 시험은 총 1차와 2차로 구분이 되는데, 1차 시험은 총 5과목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영어 시험이 공익어학 시험으로 대체되어 있기 때문에 총 4과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시험은 총 1교시 재정학, 세법학 개론, 2교시 회계학 개론, 상법, 민법, 행정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응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교시와 2교시로 구분이 되는데, 1교시는 총 80문항을 80분 안에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2교시 동일하게 80문제를 8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1교시는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문제수가 많아요. 그래서 1교시, 2교시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80문제를 80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1분당 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런데 계산적으로는 1분당 한 문제인데 우리가 답안을 OMR 카드에 옮기고 하는 작업이 대략적으로 5분에서 10분 걸리니까 그것을 제외한다면 한 문제당 50초 내외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시간과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우리 공부 방법에 대해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전략을 세워가며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 영어 시험은 공익어학 시험으로 대체가 되었는데 해당 점수를 보시면 토익은 700점 기준, 탭스는 625점 기준으로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무사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어려움이 영어 부분이에요. 이 영어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험 자체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세무사를 본격적으로 공부하시기 전에 영어를 우선 커트라인을 넘겨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영어와 세무사 시험, 세법, 회계 등을 같이 공부하다 보면 이게 시간의 압박도 있고 내가 1년 동안 세무, 회계 등을 공부했는데 영어 시험이 커트라인을 못 통과하여 시험 자체에 응시를 못하는 경우가 나오세요. 아예 그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시험 일자가 다가올수록 영어 시험이 통과가 안 된 분들은 압박이 생겨서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공부하시기 전에 1년 전부터 영어 시험에 먼저 공부를 해서 커트라인을 올리시고 본격적으로 세무사 공부를 시작하실 때는 세무에 대한 집중을 할 수 있게끔 전략을 세우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합격 기준은 세무사의 합격 기준은 총 100점 만점에 1차, 2차 모두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서 과목별 40점이 넘는다면 합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1차 시험은 어떻게 보면 절대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1차 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평균이 넘어가고 40점의 꽈락이 없는 40점 미만의 과목이 없는 한 합격을 처리해준단 말이에요. 내 점수로 인해. 그래서 합격률을 보시면 보통 30%에서 30% 중반 인원수도 매해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2차를 보시면 2차 과목도 동일하게 커트라인 규제는 동일해요.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으로서 40점 미만의 과목이 없으면 합격인데 일반적으로 2차 시험은 상대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합격 인원을 정해놔서 올해는 600명, 올해는 19년도는 700명이었는데 그 인원을 정해놔서 1등부터 그 해당 인원까지 잘라서 합격시키는 상대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세우실 때 1차 과목의 전략을 세우실 때 100점 만점을 맞자고 하는 공부는 아니에요. 그리고 60점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도 40점 미만의 과목이 꽈락이 발생하여 불합격되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러니 우리 시험은 골고루 얼마나 골고루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고득점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40점 미만의 꽈락이 없게끔 전략을 과목별 골고루 전략을 세우셔서 공부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2차 시험은 대부분 서술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령 위주의 이 법이 생긴 취지 그리고 해당 사례별 전문가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판례를 분석하여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되고자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시험은 1차와 2차를 모두 응시하는 게 원칙이지만 해당 요건에 충족이 되면 1차 시험 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부를 면제해주는 대상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1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경우 내용 보시면 국세 조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중사한 경력 10년 이상인 자, 즉 국세 공무원을 10년 이상 근무하신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즉
지방 공무원을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1차 시험을 면제를 해줘요. 즉 2차 시험만 응시하면 된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지방 공무원을 20년 이상 근무하신 자 또는 대위 이상의 격리병과에서 군대에서 약 10년 이상의 격리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은 1차 시험을 면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2차 시험, 즉 논술에 대한 준비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두 번째로는 1차 시험은 물론 면제를 해주고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는 분들이에요. 자, 보시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 국세 공무원을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시는 분들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들은 2차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고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 국세 공무원을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2차 시험의 일부를 면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무사를 합격하기 전에 국세 공무원을 역임하시다가 세무사로 전향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 1차를 합격한 경우 2차 시험을 2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 우리 시험은 1차 시험은 보통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2차 시험은 그해 7월 말에서 8월 초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통은 우리 시험은 1차에 합격한 자가 그해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해에 떨어졌다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 시험은 최대한 짧게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고 봐요. 보통 주변에서 보시면 장수생도 보실 수가 있고 오래 공부하신 분들을 볼 수 있는데 오래 공부한다고 공부량이 많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공부할 때 공부한 양이 이만큼이다라고 한다면 장수의 길을 간다고 하여 공부량이 뭐 이만큼 되거나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건 아니세요. 그냥 처음에 공부한 양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으니까 최대한 빨리 합격의 길로 가셔서 수험 생활을 떠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시험이 장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게 기회가 아니라 좀 안 좋은 부분이 1차 시험을 합격하고 2번의 2차 시험을 불합격했다 치면 다시 1차 시험으로 돌아와서 1차 시험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도로 보면 그 해에 5월에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 그 전년도 1월부터 해당 5월까지 공부를 하신 이후에 그해 2차 시험에 불합격됐다. 그럼 1년을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총 3년의 기간이 나오는데 그 다음 연도에 2차 시험에 불합격이 된다라고 친다면 좀 안타깝지만 1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1년을 또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는 3년, 많게는 5년, 6년, 7년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첫 해에 공부량을 정확하게 깊이 있게 공부하셔서 최대한 수험 생활을 빨리 끝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세무사와 맞을까 한번 보시면 제일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세무사와 회계사는 수학을 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수학이랑 산수는 다르세요. 물론 숫자에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우리 공부와는 적합하리라고 봐요. 그렇지만 수학을 못한다고 우리 시험을 접근하기가 힘들다? 이건 아니신 것 같아요. 우리 시험은 물론 세무나 회계학 전공자가 공부하면 좀 더 유리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른 학과를 전공을 해서 세무사나 회계사 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아마 경제적인 사건들을 숫자적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무사는 경제적인 사건을 숫자적으로 정리하여 그 값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결과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니까 해당 경제나 숫자에 대해서 좀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간다, 그쪽에 장점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이 구분 때문에 세무사가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세무사를 합격한 뒤에 내성적이라면 거기에 맞게끔 진로를 설정할 수 있는 방향이 있고, 외향적이라면 내가 세무사를 합격한 뒤에 영업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개업을 하여 내 사업을 꾸리겠다라고 하면 되니까 성격에 대한 구분은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 전공자, 경제, 숫자에 조금 더 민감하신 분들은 세무사에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합격 후, 세무사가 합격 후에 대한 진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조금 더 알아보면, 세무사가 합격이 됐다고 세무대리에 대한 권한을 주진 않아요. 왜냐? 세무사를 합격한 다음에는 그 이후에 실무나 수습을 받은 후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대리인에 대한 자격증을 부여하기 위해 우리는 세무사 합격을 했다고 세무사 자격증을 주진 않아요. 해서 보시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등록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 교육을 이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6개월 이상의 실무 교육을 이수를 했다면 세무대리에 대한 권한을 준다, 자격증을 부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시간 이상의 윤리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긴 하는데, 이걸 받지 않는다고 단번에 자격증을 뺏어간다거나 취소된다거나 그러진 않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매년 8시간 이상의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실무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세무사가 합격한 이후에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실무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보시면, 실무교육은 총 6개월간의 기간을 거치는데 첫 1개월은 한국세무사회 관할 하에 집체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그 해에 합격한 동기들과 같이 세무사의 역할, 세무사가 가져야 되는 윤리의식 등을 같이 1개월 동안, 보통 합격한 해의 12월부터 그 다음에 1월까지 교육을 받는 순으로 되어 있고, 이 교육이 마쳤다라고 한다면 실무로 가서 실무지도세무사 사무소 또는 세무법인, 그리고 특별기관, 예를 들면 세무서, 일선 세무서에서 실무교육을 받는 게 의무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 다음 연도 1월부터 그 다음 연도 6월까지 총 5개월간의 실무교육을 거쳐서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교육이, 실무 교육이 모두 끝난 뒤에 한국세무사 주최 하에 시험을 응시하게 되는데, 해당 시험의 응시가 떨어지면 그 다음 연도에 다시 응시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세무사 시험을 응시하시고 내부적인 집체 교육 안에서 시험에 합격하신다면 최종적으로 세무사 등록에 필요한 교육은 모두 마치셨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해서 세무사 합격 후 진로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실무 교육을 받을 때 세무사 사무소에서 실무 교육을 받는데, 이 경우 이 사무소가 어떤 세무를 집중적으로 취하는지, 기장 대리를 위주로 하는지, 또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재산세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는지, 또는 조세 불복 또는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내가 개업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선택하신 다음에 그에 맞는 세무사 사무소를 선택하셔서 그에 맞는 업무를 배워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해서 실무 수습 때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개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세무법인에 내가 근무하여 소속되어 근무세무사로 일하는 경우, 보통 이런 성격들이 세무법인의 근무세무사로 들어가시는 분들의
성격들은 뭐 내가 개업하여 외형적이지 않아서 근무세무사로 일하는 경우도 있고, 나는 실무를 좀 더 공부를 한 이후에 개업을 하여 내 사업체를 운영하겠다라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집중적으로 실무와 관련된, 왜냐? 개업세무사를 내가 개업을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무법인에서는 여러 종류의 세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나 실무를 쌓고 현장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근무로 많이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융회사 또는 일반 회사를 취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쪽 세무사 쪽으로 일을 하지 않으시고 이 자격증을 우대사항 삼아 일반 기업이나 금융회사에 취직하여 또는 증권회사 등에 취업하여 업무를 계속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세무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공무원 시험 시 5%의 가산점을 부여받게 되어 있으세요. 그럼 무슨 말이냐? 100점 만점에 평균 5점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에서는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니까 세무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가산점을 부여받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여 금융회사 또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우대를 받아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개업을 하여 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한다거나 또는 세무법인을 만들어서 좀 더 규모 있고 브랜드화 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법인을 차리기 위해서는 자본금 2억 또는 자본금 2억과 세무사 5명이 필요하다라는 조건만 충족이 되신다면 세무법인을 만들어서 좀 더 규모 있는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 세무사 합격 후 진로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부분에 대해서 공부 방법 등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할게요. 자, 지금까지 세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세무사가 합격하기 위해, 세무사가 되기 위해 어떤 시험을 치러야 하는지 간단히 보셨고, 다음 파트에서는 세무사의 평균 연봉 및 소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